노유진의 100분 토크. 비정상의 정상화,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아젠다인데요. 비정상을 바로잡아 정상을 구현하겠다는 정부에서 벌이는 일들이 하나같이 대략 난감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벌이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의 궤적을 쫓아보면요, 어김없이 도달하는 정상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라는 임기의 첫 2년을 다 소진했는데요. 오늘 100분 토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대통령 박근혜가 지난 600일 동안 우리가 지켜본 대통령 박근혜와 왜 그렇게 달랐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100분 토크 박근혜 편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진보 보수 양진영의 찬반은 당연히 현안마다 크게 갈리고 있죠. 그건 당연한 일인데요. 그 중에도 보수와 진보, 여와 야를 막론하고 답이 없다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인사입니다. 그 인사 참사가 몇 번째죠? 그러니까 문창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관 낙마가 그냥 줄줄이 있었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준비 때부터 있었죠. 예, 대변인부터 있었죠. 대변인부터 계속. 그 보수 신문인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4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정부 인사시계 멈췄거나 거꾸로 돌거나. 기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면 국정 현안에 대해 열변을 토하다가도 말수가 줄어드는 대목이 있다. 바로 인사다.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 같지만 그 힘은 인사권에서 나온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인사권이 실종됐다. 정부 부처, 공공기관, 공개업 할 것 없이 수개월째 빈자리가 수두룩하다. 국정 곳곳에 인사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여기서부터 풀어가 볼까요? 왜 이럽니까? 이거 자기 권한이잖아요. 막 주고 싶잖아요. 왜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오늘 안 해봤으면 모르겠어. 지금 보니까 장기간 방치된 기관자 공석기간이 한국 최대 총장은 19개월, 아시아문화개발원장 17개월, 예술인복지재단 대표 12개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9개월, 블라블라블라 9개월, 8개월, 7개월 난리가 났네요. 그거 알아보려고 오늘 시장님 대표 모셨잖아. 네. 아니 근데 보통은 이게 지금 역관제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이거 나눠주잖아요. 왜 이렇게 안 나눠주시나? 왜 그러죠? 이게 인사가 이렇게 빵꾸 하나죠? 인사 공백. 쉽게 못 나눠주시는 거죠. 심사숙고를 하시면서. 네. 워낙 이 임기 시작하자마자 인사 참사 후유증을 겪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이런 한국 체육대 총장 여기는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부 부처의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관 이런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지금 1년 한 7, 8개월 됐잖아요. 지금 한 6년 7, 8개월 동안에 보수 우익에 계신 분들, 조중동이나 보수 우익에 계신 분들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 10년 동안을 자기네 나름대로 그걸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인호 KBS 이사장의 그 국정감사장에 참고인으로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발언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행위를 했던 자기네들이 만든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번은 해당 사항 없다. 해당 사항 없는 거죠. 그래야 이 논리적으로. 완벽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에 한국 사회가 좋은 쪽으로 얼마나 투명해지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서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의식도 그렇고 국민들의 많이 변화됐다는 걸 아직도 못 느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한번 역지사지해서 우리 노회찬 전 의원이나 유시민 전 장관이나 진중권 선생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내재적 접근으로 해서 인사를 하려고 보면 하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점이 많은 분들, 해서는 안 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 줄을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의 지금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의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랬는데 박근혜 정부하고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사 스타일이 인사 정책이 철학이 여기에 이런 장기간의 공백에 한몫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예. 한편으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은 이 부분들이 인사풀이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다 썩어가지고 뭐 올리면 다 잘리잖아요. 뭐 총리부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해수부 장관이잖아요. 이게 자를 수도 없는 세월호 사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왜 후임자가 없어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까지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임사 검증이 까다롭지 않은 무슨 청문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문에서 좀 떠들다 말 정도인데 이런 부분까지 다 공석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자기하고 연결된 사람들한테만 준다라는 철학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네.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런 지금 한국체육대 총장 뭐 아시아은행 개발은행인가? 아시아개발은행 요런 기관들이 사실은 요 장자리 공공의 장자리에 이 주무부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주무부처 장관이 결정을 해서 하면 되는데 그 주무부처 장관이 지금 결정을 못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에서 잡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권한을 안 내리는구나. 밑으로. 그렇죠. 예.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된 데는 사람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치열하게 경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이 정도 선에는 대통령, 그 다음에는 뭐 각 주무부처 장관이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 역할이 분담돼 있었으면 거의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대통령에게 몰려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그 이번에 그 대학교 총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공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국립대학인데 거기는 그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수들이 다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2번 했어요. 결선 투표까지 거쳐가지고 1위, 2위 다 정해졌어요. 네. 그럼 그대로 임명하면 되잖아요. 네. 그걸 굳이 뭐 바꿀 수도 없고, 네. 또 바꿔야 될 이유도 특별하게 이제 달리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선거까지 다 마친 사람들을 또 과거에는 이제 직선제로 선출된 사람은 또 정부가 싫어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보면은 일부러 미루는 경우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건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간선제로 뽑혔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위, 2위에게 다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들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하고 싶어하는 추천받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로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못 하고 있는. 그게 좀 해본 사람으로서 내재적 접근을 내재적 접근 한번 해보세요. 이제 보건복지부도 산하기관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제가 해본 바로는 건보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여기도 임명직이 되게 많고요. 사실상 정무직 임명직 무슨 감사부터 해가지고 기관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건보공단에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데도 있고 뭐 의료원들도 많고 뭐 많은데 사실 대통령은 국무위원만 임명 잘하면 되죠. 그리고 각각의 국무위원들이 장관직을 맡아서 하는데 밑에 자기가 임명해야 될 게 수십 명이야 또. 본부 말고 밖에. 그러면 그게 이제 일승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퇴직 관료들을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장관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좀 따르고 말을 듣게 하고 충성을 요구를 하려면 반대급부를 좀 줘야 돼요.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나가는 분 차관 못 달고 나가고 이러면 좀 배려를 해야 돼요. 그걸 전혀 안 할 수는 없어. 지금 관피하라고 난리인데 그중에는 또 청렴하고 상대적으로 또 전문성도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명감이 있는 공무원들이. 잘 골라서 보내는 게 한 3분의 1 정도고요. 3분의 1 정도는 또 위에서 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갈 사람을 그때 우리 때는 중앙인사위원회도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파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중앙인사위원회하고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해가지고 이 사람 어떠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장관한테로.
그게 이제 3분의 1점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종의 그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내가 찾아서 해야 돼. 왜냐하면 그 진짜 잘할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하겠다는 사람은 함량 미달인 자리들이 꽤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별로 월급도 안 많고 하는 일은 되게 중요하고요. 잘못하면 욕먹는 자리. 예컨대 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데가 전형적으로 그런 데예요. 맨날 의사 병원들하고 싸우고 이런 자리거든요. 이제 그런 데를 직책의 성격을 봐서 이제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자리는 장관이 찾아서 모셔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별로 하는 일 없고 월급은 좀 많고 이런 자리는 좀 위에서 내려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전에 이제 실세 장관이 아니냐를 따지는 게 딱 그거예요. 다른 거 없고 인사를 자기가 하냐 못하냐. 산하기관 인사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부 부처가 10몇 개인데 그 밑에 기관이 한두 개예요. 수백 개의 기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기관에 또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명 가요. 큰 기관들은. 그러니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청와대에서는 자체 인사 시스템이 있어도 감당 못 해요. 어차피 감당 못 해. 근데 지금 장관들이 다 마비되어 있으니까 장관들은 눈치를 보면서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청와대는 인사 시스템도 불비한 데다가 중앙인사위원회도 없애버렸지. 그러니까 이 많은 자리에 누구를 보내야 될지를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물리적으로. 내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그래서 그 말은 좀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은 적십사 총재를 왜 그분으로 했습니까? 적집사사 총재는 대통령이 직접 하는 자리예요. 와. 거기는 전통적으로 국무총리를 지낸 분 또는 최소한 부총리급 내지 총리급의 인물들이 가던 자리예요. 대외적으로 국제 적십자사의 관계를 봐도 그렇고. 아니 근데 지금 이번에 된 분은 총리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재적 접근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개념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 달리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무 개념이 없어요. 진짜 순수해요. 그냥 내한테 충성하는 사람, 배신 안 할 사람, 자리 나는 거 지가 원하면 준다. 이거예요. 그 배신, 지금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배신과 보은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정책을 해석하고 푸는데 중요한 두 단어라고 봐요. 아니 근데 뭐 보온을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적재적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용납이 돼야 네. 되잖아요. 아니면 뭐 총리 출신이 아니라면 그분이 무슨 뭐 헌혈을 많이 했다거나 그렇죠. 뭐 차라리 그러면 그건 차라리 말 되는 거예요. 적십자 비라도 많이 내서 적십자 정신이 생활화돼 있다. 헌혈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다른 어떤 자기 요건보다도 그건 뛰어난 거죠. 근데 뭐 적시자 협의도 안 내신 분이잖아요 지금. 사실 헌혈 나도 2번밖에 안 했다고 되게 먹었는데 그 2번도 불법으로 한 거야. 불법으로. 나는 독일에서 5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헌혈이 안 돼요. 해당이 안 광우병 되죠. 그 위험 지역에. 근데 내가 중간에 방학 때 2달씩 2번 들어간 걸 해가지고 넉 달은 국내 체류했기 때문에 살을 빼가지고 그래서 4년 11개월을 맞춰서 그렇게 이걸 해서 겨우 2번 한 거예요. 처음에는 못 하다가. 근데 헌혈 가지고 하는 건 너무해. 그래서 나는 뭐 헌혈 안 했다고. 저는 그 예비군 훈련 빼준다 그래가지고 헌혈을 여러 번 했었는데. 근데 참 이분이 보니까 그 지금 약간 4차원 내지는 5차원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은 뭐 부르는데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고 중국에 가버리고 그다음에 해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보면 완전히 이분도 그냥 무개념 그 자체인 거 아니죠. 저는 믿는 구석이 있다고 보는 거죠. 보온. 그렇죠.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가 버텨주니까 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은 예. 그 작게는 적십자사에 대한 모독이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그거 이런 적십- 사람을 장난도 아니고 무슨 뭐 적십자 그러니까 뭐 총재로 거기가 뭐 다니면은 장난하자는 거냐 이런 아니, 느낌이 들어요. 뭐 지금 뭐 적십자사는 특히 국제 적십자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대북 관계의 사실상의 정부 창구예요. 거기가. 그렇다. 말만 민간이지 적십자사 총재는 사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공감을 이루어서 그 전단을 열어나가는 일종의 선봉대 비슷한 자리예요. 특히 우리나라 적십자사는 그 기능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 자리는 꼭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 좀 전에
그 코드가 이제 배신, 보은 뭐 이런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존에 그 인사 참사라고 알려진 유명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코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하나씩 꼽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배신과 보온을 이렇게 풀어보려면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삶을 전체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김성주 회장을 적십자사 총재로 임명한 것은 첫째 지역적인 배려, 우선 보원, 지역적인 배려, 거기다가 우리나라 여성 기업가로서 일단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십자사의 역할과 임무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친정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친정이 기업가 가문이에요. 거기가 탄광 대선거로. 대성탄자. 대선거로. 예. 예. 그리고 그 김성주 적십자사 총재의 아버지는 또 박정희 대통령하고 또 아주 밀접한 기업가와 대통령으로서 밀접한 관계에서 그러니까 대를 이어지는 거예요. 선친 때부터 내려오던 대를 이어지는 거, 대를 거구나. 이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대선 때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런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끼리 이어진 그런 오랜 그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인사 참사가 나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뭐 거기 어떤 뭐 구체적인 정보원이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직책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도의 정무적인 자리,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될 자리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꼼꼼히 따질 것 같아요. 따져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가령 해양수산부 장관 직책도 뭐 저희들이 안 해봐서 모르지만 거기도 고도의 모든 이 정부 부처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만 덜 정치적인 자리라는 거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뭐 약간 전문성과 기능성이 고도로 요구되는 그런 거지. 정무적인 자리, 정치적인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청와대의 정무수석 비서관 혹은 홍보수석 비서관 혹은 정무수석 비서관 밑에 있는 정무비서관은 비서실장 포함해서 예. 이런 자리는 장관 직책보다는 뭐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공무원의 정무직의 직급으로서 낮을지 모르지만 대단히 정치적인 자리거든요. 그런 자리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혹은 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같이 일을 했던 장관이나 그런 중요한 요직에 있었던 분의 자제분이라든가 해서 이게 이 혼맥이 충성이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경우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자기가 정말 직접적인 면담이나 교류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 그런 경우 외에는 잘 안 시키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추가가 되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여를 하고 캠프에서 활동하고 혹은 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쓴소리를 해서 대들은 사람. 이거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예외적으로. 레이저 빔이 쭉 나간다 그러잖아요. 예. 안 되는데 그 예외가 존재해서 또 발생한 자진 사퇴로 이어진 게 안대희 전 대법관.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배제시켰다가 세월호 참사라고 하는 미국의 뭐 9.11 테러가 미국 사람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은 것처럼 그런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이제 원체 상황이 급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국민의 이미지가 좋았던 안대희 전 대법관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안대희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나는 임명직에 공직에서는 나는 나를 뽑지 않을 거다. 나를 발탁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돈 버는 대로 나가버렸죠. 그래서 경력 관리를 안 한 거지. 그래서 돈 버는 대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안대희 이 국무총리 내정자가 물러나기 하루 전날 저희들은 이제 화요일 날 종이신문을 만들거든요. 화요일 날 종이신문 마감하는 날인데 저희 편집국장 미디어오늘 편집국장하고 이제 정치부장 제가 오라고 해서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는 오늘 내일 중으로 반드시 사퇴한다.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사퇴한다는 전제로 신문을 만들어봐라.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 나오고 난 그 다음날 오후에 한 5시쯤 되니까 사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퇴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퇴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퇴한다. 거기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과정.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통령과의 그 관계상에서 보면 행보를 딱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채웁니까? 임기는 채워야죠. 네. 안 채우게 할 방법이 있나? 네. 아니 그냥 워낙 잘 맞추시니까 제가. 아무거나 잘 맞추시는 게 아니고 배신과 보언의 코드로 이렇게 딱 읽어보면 그런 게 좀 보이신다는 그런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에 관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요직을 차지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굵직굵직한 개인 정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키면 뭐 복잡하게 방정식을 쓸 필요도 없이 그게 1차 방정식으로 다 근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윤창중 씨는 왜 썼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는 그것도 미스터리예요. 아무리 해석해도 그건 해석이 안 돼요. 아니 팬이래잖아요. 그 칼럼을 갖다 챙겨서 봤대요. 팬심으로? 네. 저는 제가 참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은 윤창중 전 대변인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2년 남짓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리아 타임즈.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참 코멘트를 하기도 참 그런 난처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윤창중 대변인을 뭐 책에서 봤건 누가 추천했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당선자 인수위 대변인으로 임명할 때까지는 굉장히 의외였지만 저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거 대박인데 대박 친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대박을 빨리 치시는데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하면 저는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정책을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인수위 시절에 누구는 내가 잘 아는데 조심해라. 이런 점에서 발탁할 때 이런 자리에만 써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윤창중 대변인은 제가 과거에 있던 회사에 한 2년 정도 선배이기는 하지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줘도 좋은데 적재적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가 아닌 곳에 주면 안 된다라고 이 대통령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은 적재적소로 인사를 한 경우에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고요. 그거는 충성도,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이게 들여다보면 참 우습기도 하고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한 게 뭐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신헌법을 만들 때 파견 검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유신헌법을 만들 당시에 주도를 하고 했던 분은 이제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을 우리가 조금 돌아가신 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분은 신직수 씨는 검찰총장 지금 임기제죠. 임기 2년인가요? 네. 임기 2년 검찰총장이 임기제가 없을 때 검찰총장을 7년 8개월인가 그렇게 7년 6개월인가를 했어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검찰총장 끝내고 그 다음날 바로 법무부 장관 했어요. 법무부 장관 끝내고 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다음날 중앙정보부장 했어요. 예.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이른바 권력기관이라고는 이 세 개의 이 장을 동시에 한 것도 놀라운 거지. 거의 뭐 기네스북에 올라갈 그 신직수 중앙정보부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가장 총애했던 검사가 김기춘 검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헌법을 만드는데도 관여하고 유신헌법을 만든 것을 뭐 학계에서는 한때
갈봉근, 한태현 예. 두 교수가 이걸 유신헌법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두 분들이 가서 막상 유신헌법을 작업을 하려고 불러서 갔더니 다 돼 있더라. 다 돼 있다. 토시 고치는 거 말고는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한 정원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 발탁은 그야말로 저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금 단순한 비서실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적인 아버지, 후견인 그런 수준이 뭐 아닐까. 큰 오빠와 누이 동생 그런 관계. 그런 수준 거의 뭐 넘었어요. 수점청정의 수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계 어떤 선배가 저한테 우스개가 아니고 이렇게 지금 혹시 79세 왕국이라는 말을 들어봤느냐. 그런데 그래서 봤더니 김기춘 비서실장이 79세고요. 잔이윤 할아버지도 79세. 예. 그래서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와서 맨 먼저 79세를 임명한 분이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 예. 맞죠? 예, 국사편장이요. 두 번째가 이제 류형수 주일대사.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잔이윤. 네 번째가 이인호 KBS 이사장. 이인호 씨도 79세예요. 예. 우리 나이로. 예. 그러니까 지금 79세 왕국이에요. 그런데 저는 나이만 빼면 유흥수 전 교통부 차관 부산에서 국회의원 몇 번 했죠.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민정당 총재를 할 때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민정당 총재를 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총재 비서실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해방 전 세대고 그래서 뭐 일본을 알고 하니까 주일 대사로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뭐 전문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굳이 잣대를 들이대면은 뭐 전문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어요. 뭐 국정 경험도 있고 국회의원 경험도 있고 하니 그런데 문제는 이 79세면 특명 정권 대사로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받아서 일본에 가서 주재를 하면 일본의 주재국에 일본 외무성에 이제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카운터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아주국장쯤 될 건데 그분들은 지금 5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뻘 같은 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국경을 떠나서 이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그런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도 뭐 남을 능력이 뭐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러면 지금 한간에는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고 이제 김기춘이 대통령이다 이런 한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떤 쌍방간의 어떤 그런 관계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비서실장을 찾기가 어렵다고 보는 거죠. 예.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충성도에서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임금이 도성지 손에 지금 놀아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충성은 뭐 분명한 것 같고 또 그에 대한 또 대통령의 신뢰가 또 무척 강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뭐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수렴청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그럴 아니 지금 대통령의 성격이나 어떤 그 리더십의 어떤 그 특색 자체가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권력을 손에 다 쥐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인사 문제에서 코치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의 코치도 잘 안 듣는 이게 근데 결국에는 자기 판단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로야 자리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건 몇 개 안 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제 나머지까지도 되도록이면 나눠주는 믿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건 장관이 하세요. 비서실장한테만 나눠주는 거지. 저는 해석을 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인사 적체가 발생을 하고 아마 이게 뭐 언론에 공개된 이런 공기업만 이렇게 공개돼서 그렇지 우리 이제 언론에 보도 안 되는 정부 각 부처에 주무부처 각 부처의 국장 자리도 많이 배웠대요. 국장하고 심지어는 과장급까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까지 합치면 정말 우리가 정말 놀랄 소문으로는 과장 인사까지 청와대에서 놀랄 거라고 이제 보는데 문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 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당신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이 만약에 이렇게 저는 뭐 어떤 정보에 근거한 건 아니고 이 관계나 이런 걸 봐서
비서실장이 이번에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인사는 이런 원칙하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게 있다 하더라도 웬만한 거는 비서실장의 추천을 받아서 재량권을 줄 거라고 봐요. 근데 김기춘 실장이 국회 답변하면서 저희 비서실이 있고 또 부속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뭐 옛날에 저는 그전 정부 때 경험밖에 없지만 부속실은 그냥 잔심부름 하는 데예요. 거기 제1부속실장이라고 해봐야 나이가 뭐 40대 초반 이런 친구들이었고 되게 뭐 형하고 하면서 지내는 관계가 우리들하고는 그 수시로 뭐 전화 통화해서 일정도 알아보고 이런 거 다 하고 그런 편한 관계였어요. 그냥 서비스 해주는. 근데 인사 문제 뭐 등등 관련해서 답변하면서 저희 비서실이 있고 또 부속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김기춘 실장의 컨트롤도 미치지 않는 어떤 영역으로 부속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정윤회 씨나 그 전에 뭐 지금은 안 있지만 그 밖에 모모한 그 비서관들 얘기가 지금 계속 오르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춘 씨도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거는 비서실장도 손 못 대고 부속실에서 한다. 네. 그 인사가 많은 부분이 부속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김기춘 실장이 가끔 국회에도 나오고 뭐 기자들한테도 노출이 되지만 그 사람들은 노출도 안 되는 사람들인데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지금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인사를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하고 박근혜 대통령 관계는 그게 뭡니까? 그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부속과 본체의 관계 아닌가. 부속실이니까. 이제 문제는 만만해가 그 네. 부속 그거 아니에요? 부속들. 만만해. 그러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이 지금 비서실장 직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청와대 인사위원장이니까 인사위원장이니까 그리고 그 인사위원회에 아마 그 부속실에 있는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아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나 참여정부 때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속실장이 무슨 아니 부속실장인지 너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실부터 그 의원실에 아니 그 부속실 맞아요. 예, 보좌하고 있는 참모 세 분이 지금 가서 하고 있잖아요. 부속실은 원래 총무비서관 밑에 그 중에 한 분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중요 부속들이네. 중요 부속. 핵심 부품들이야. 핵심 부품들. 그런데 이제 문창극 그 국무총리 내정자 그 사태 파동을 이렇게 보면서 드는 거는 기본적인 예비 검증을 정말 다 한 거냐라는 좀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예비 검증을 하면은 좀 걸러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일사천리로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과거에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약간 언론에 흘려보기도 하고 꼭 관철시킬 사람은 아예 입 다물게 하고 그런 보안을 김영삼 대통령이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흘려본 것도 아니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청와대 안에 인사권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한테 추천을 해서 박 대통령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후속 절차 예비 검증하는 걸 거쳐서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예비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추천해가지고 대통령이 오케이 했는데. 예. 다 이해는 안 되네.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뭐 찬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적어도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합의하는 것은 인사가 개판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대부분 합의하고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정도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고유의 이제 인사 철학이 있는 거죠. 철학인데 그런 철학이 이제 그 만들어진 과정, 형성된 과정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예, 그거가 이제 두 번째 주제고요. 일단은 그 신뢰 또는 보온, 배신 이런 코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이게 사적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적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적 기준에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무협지 철학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분이 이제 다음 문제는 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그럼 이제 꼽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데뷔한 게 이제 97년인데요. 79년에 12.6 사태 이후에 97년까지 18해를 은둔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은둔의 18해 또는 뭐 지옥의 18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체험이라는 게 이분의 이제 정신 상태, 멘탈리티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요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인터뷰를 한 걸 봤거든요. 처음에 나올 때. 재미있는 게 뭐냐. 정치를 하는 이유가 아버지의 신원이에요.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다. 맞아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좀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맞습니다. 국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을 이제 해소하겠다. 출발은 그랬더라도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뭘 깨달아서 국민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 아버지가 이게 키운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랬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79년 12.6부터 1997년까지 18해 동안의 그런 언둔 생활 마치 이제 매미가 일주를 울기 위해서 땅속에서 7년 산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매미는 20년 사는 매미도 있는데 그 이전에 천당 18년을 먼저 훑어봐야 돼요. 예. 그 은둔의 18해를 돌아보기 전에 그 천당과도 같은 이게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는 74년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79년도에 이제 죽은 이후에 공식 무대에 데뷔한 겁니다. 그게 97년에 이해창 후보의 요청으로 그 신한국당에 입당을 하죠, 그죠? 그게 이제 공식 무대에 데뷔한 거고 그 은둔의 18해 동안에 뭘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그 천당과도 같은 상대적으로 천당과도 같은 그 18해 동안 하고 이 같이 비교를 해야 이제 좀 이해가 쉬울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권력자로 있었던 그 18해 하고. 참 발음이 그래서 18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18해가 이제 61년도에 이제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해서 대통령 취임은 63년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63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생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74년도에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국립극장에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나이로 23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아마 어학원을 다니고 있었던 걸로 저는 뭐 했는데 그래 돌아온 거죠. 와가지고 한 역할이 이제 어머니 역할이잖아요.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이 소연애가 잦아져요. 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그 사랑했고 자기의 정말 1급 참모와도 다름없었던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니까 술자리가 더 잦아진 걸로. 황폐해졌죠.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할 당시니까 정치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자리를 청타하기도 하고 와서 뭐 아부를 하기도 하고 네. 온갖 걸 그러니까 실제로 국정에 참여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냥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냥 가족으로서 어깨너머로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걸 어깨너머로 봤을 거고 그런데 74년 8월 15일 이후에는 퍼스트 레이디로 실제로 국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최고 권력자나 다름없는 역할을 부분적으로는 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6회를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79년 이제 11.6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생각이 완전히 전혀 다른 극과 극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이죠. 독특한 위치에 있었으니까.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어 본 분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혼자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장관을 했던 분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만났는데 그 장관 지낸 분이 외면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누구예요? 그건 뭐 이름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안 밝혔으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장관은 아니었겠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받았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본성이야?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79년 11.6이 끝나고 이제 청와대 살림을 정리해서 이제 사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16해 동안에 뭘 했느냐 하고 이제 저희가 한번 대충 훑어보니까 우선 첫째가 작물 관리를 했더라고요. 정수장학회. 그러니까 공식적인 무대에 데뷔한 것은 이제 정당 활동이나 이런 아주 공적인 활동은 이제 97년에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이제 그게 공식 무대에 데뷔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우리 뭐 산속의 사단처럼 살은 건 아니고 하면서 작물 관리를 한 거죠. 저는 작물 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한테서 넘겨받은 이제 유산들. 예, 우선 영남대 이사장, 그다음에 이제 정수장학회, 그다음에 한국문화재단 등등이 쭉 있어요.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에 유경재단 이제 그런 재단에 관여를 하고 이사 혹은 이사장직을 이제 오래 하는 거죠. 그렇게 작물 관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을 관찰하는 겁니다. 인간의 속성이 뭔가 배신하는 걸 딱 보고 나니까 이제 사람이 우선 분노가 일었을 것 같아요. 배신감, 분노,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사람을 관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급적이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도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보는 그 사람을 이제 관찰한다고 보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박근혜만이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총에 들어가시고 아버지도 총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 배신한 장관도 직접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온갖 슬픔, 분노,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국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신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유신을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뭐 자리 하나 얻으려고 막 온갖 아부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유신을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언론 보도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매일매일 그걸 관찰을 한 것 같아요. 50 정권 자체도 부정 축제 그래가지고 굉장한 배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과거 청산 작업을 했었죠. 오빠처럼 따랐는데 전두환 대통령 이제 청와대를 들락날락 할 때부터 오빠처럼 따랐는데 그 이제 배신감을 느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 기관에다 대고 보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작업들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아주 이제 또 꼼꼼하게 적은 거고요. 그런 그 16해 동안의 경험, 이래서 이제 천당과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 인사 정책에도 국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예, 하나 좀 참 잘한 게 그 전두환 그 세금 안 내는 거, 뭐 벌금 안 내는 거 확실히 처리해 줬잖아요. 확실하게 처리 안 됐어요. 그래요? 예, 아니 확실하게 처리는 안 됐는데 적어도 뭐 그거 시도하려고 했던 것도 지금 맥락에서 좀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응징이죠 나름대로는. 그건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누구든 권력을 잡으면 그 전 권력이 아무리 가까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두환도 자신을 위해서는 박정희를 밟을 만큼은 밟아야 되는 노태우도 전두환을 본인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도. 근데 MB를 밟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아니요 왜? 별로 밟고 있지 저는 밟고 있지 않다고. MB를 전혀 안 밟죠. 전혀 안 밟고 있다고. 전혀 안 밟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코드로 읽어야 돼요. 배신. 그거는 다른 이유가 다른 곡절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로 짐작을 그러니까. 했는데. 필요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자칫 마치 이 사람의 어떤 그 배신감 이런 게 좀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뭐 이해할 만한 실제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서 중에 하나가 김재교의 항소 이유서예요. 박정희를 총으로 쏘한 이 중앙정보부 장관의 항소 이유서에 의하면은 박근혜 그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딸이니까 이영애라고 불렀는데 큰영애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나 보는데 그건 이미 그 74년 8월 15일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그 79년 10월 26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그 큰딸 박근혜가
단순히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 역할만 한 게 아니라 퍼스트 레이디 역할 이상의 것을 한 거예요. 물론입니다. 그건 물론입니다. 예, 예. 예. 마치 2인자처럼 행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권력의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사람들도 무슨 목사 등 있었고 최태민 목사. 또 이 대통령이 딸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에까지 관여를 하고 이권에도 이렇게 관여를 한 그런 일들이 드러나서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그게 자기가 나오죠. 대통령을 네. 쏜 이유 중에 하나로 돼 있더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 증언 뭐 또 다른 분들이 또 증언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인자 역할을 했다는데 단순한 2인자가 아니고요. 어떤 사안은 그러니까 2인자라는 표현을 하면은 1등이 있고 그다음에 2등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추측컨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할 때 이 권력을 쫓는 사람들은 동물적으로 냄새를 잘 맡죠. 그래서 이런 사안을 박정희 대통령한테 비서실장을 통해서 직접 올리는 것보다는 박근혜 퍼스트 레이디한테 딸인 박근혜한테 청탁을 하면은 더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뭐 제가 어떤 구체적인 특정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단순한 2인자였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적절치는 않다는 이런 거죠. 1인자의 대리인 때로는 때로는 예.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2003년에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박사죠. 이분이 인물과 사상에서 다룬 글이 있거든요. 그걸 조금 인용을 할게요. 그녀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아버지 박정희와 관련된 비난과 논란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 하지만 붕어 없는 붕어빵처럼 박근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설전의 한가운데 박근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박정희에 대한 온갖 폄훼와 덕담만 난무한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위상과 상관없이 스스로 아버지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박근혜의 태도에서 말미암은 현상인지도 모른다. 이른바 부성 컴플렉스다. 정신분석가 융이 기술한 부성 컴플렉스는 마치 박근혜의 삶을 관찰하고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넘어가고요. 우리 현대사에서 대통령 박정희는 인간 박정희의 모습을 밀어내고 제종일치 시대의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신화적 부성상 그 자체로 존재한다. 아직까지도 일부 국민들에게는 그 이미지로 그대로 존재한다. 박근혜는 9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성장했다. 박정희처럼 거의 신적인 존재 같은 아버지일 경우 부성 컴플렉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부성 컴플렉스를 가진 여성을 영원한 소녀라고 부른다. 그들은 성장 후에도 여전히 현실적 부모와 신화적 부모를 분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부모 문제에 관한 한 유아적 심리 상태에 머물러 있다. 박근혜는 아버지 박정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신화적 부성 원형으로서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는 아버지를 따옴표치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국가와 세계에 대한 안목을 갖게 해준 자상한 선배이자 스승이며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제 부성 컴플렉스를 가진 게 증상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분석했는데요. 부성 컴플렉스를 가진 여성의 첫 번째 특징은 극도의 자기 절제를 보인다는 것이다.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런 여성의 삶을 특수 요원 훈련받듯 사는 삶으로 묘사한다.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고 느끼며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극단의 의지를 발휘한다. 주변에서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부성 컴플렉스를 가진 여성의 두 번째 특징은 개인적 여성적 삶이 소멸되며 외부 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외부 세계란 상징적으로 아버지의 세계이며 아버지의 세계는 이들의 유일한 지향점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여성적 역할을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녀에게 조국애란 거의 모태신앙과 흡사하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선택하기 이전에 그녀에게 주어진 원초적 가치관과 같은 것이다. 그녀에게는 아버지 박정희가 조국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박근혜는 자신의 신화적 부성상을 사람들이 공유해 주기를 원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도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1989년 그녀는 11.6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나와 아버지가 매도당하는 세상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얻더라도 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관념적으로는 아버지 시대의 공과 과를 구분해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만 기억하고 과가 무엇인지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녀가 부성 컴플렉스의 실체를 인지하고 자신의 정치적 지분만큼 아버지 혹은 아버지 시대를 투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게 몇 년도 거라고요? 2003년이요. 그러니까 11년 전 얘기인데 아주 정확한 것 같지 그런데 않습니까? 헛된 바람을 소망을 표현하셨네 끝에 정혜신 박사가.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정혜진 박사가 쓴 부성 컴플렉스를 가진 여성의 두 번째 특징은 개인적 여성적 삶이 소멸되며 외부 세계에 몰입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모 일간 신문의 정치부장을 하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 지금 한 수십 종의 책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이제 기자 출신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균형감 있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한 책이라고 보는데 책 제목이 나는 독신을 꿈꾸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독신을 꿈꾸지 않았는데 독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가 내몰렸다. 이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 잔다르크 컴플렉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삶이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오로지 조국을 위한 삶 이렇게 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 나라를 만든 거야. 그런데 이제 만들다 말고 어떤 불행한 사건에 의해서 그 뜻을 채 이루지 못한 건데 그 딸인 내가 물려받아서 그걸 완성하겠다라는 이런 판타지가 지금 있는 거죠. 아니요. 저는 완성하겠다는 뜻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완성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이 정혜신 박사가 쓴 이 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건 이제 정혜신 박사의 추측이기도 하고 제 추론인데 박근혜 입장에서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은 신입니다. 아버지가 신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인 아버지가 매도당하는 건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1차적인 목표도 아버지의 잘못했던 정책을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혹은 보완한다. 대한민국을 한 단계 이런 데 있다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먼저 아버지에 대한 평가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지금 수준에 못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못 견디는 겁니다. 예. 아니 그래도 선호도 순위가 1등, 2등 그 탑 수준인데. 그래도. 그걸로는 안 돼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근데 이 사적인 판타지가 공적 기억으로 객관화되지 않는 이상은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자기와 그렇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는 화가 나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이렇게 될까? 저는 본인에 대한 판타지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판타지? 아니, 자기 아버지를 신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또 자기 아버지에 대한 비판과 폄훼를 갖다가 용납하기 힘들다 그래서 다 저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본인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일반인 자기는 보통 사람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을. 아, 이게 너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특수한 어떤 그 우월적 존재로 그러니까 하긴 그게 왜냐면 본인도 생각하는 그 거야. 어법에서 나타나잖아요. 항상 뭐 정부가 뭘 잘못하면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니들 왜 잘못했으냐 하면서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이잖아요. 항상 저희가 그 뭐랄까 신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무슨 신적 시점에서 오히려 뭐그 질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을 저는 어떤 형태로든 뭐 찍었든 안 찍었든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래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저는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이해는 하지만 참 뭐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영어로 하면 프레지던트 대통령은 이 경세가 정치가잖아요. 스테이트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나 이런 통치 행위를 보면 통치자로 생각해요. 룰러예요. 룰러. 통치자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소통을 하고 잘못 있으면 사과하고 뭐 이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정치가니까 경세가니까 국립 민복을 위해서. 그런데 이 통치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체 이탈식 합법도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예. 사실 뭐 그것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서 어떤 법과 절차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그 멀쩡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분의 이제 사고 방식이 어떤 국가와 민족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어떤 신적 사명을 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든 하지 않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예. 본인은 의식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오늘 토론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이런 대통령하고 이제 국민들이 앞으로 또 3년을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사실 아니, 대통령이 나에게 뭘 해줄지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대통령에서 우리 스스로 어떻게 행복해질까를 생각해야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이런 대통령하고 몇 년을 어떻게 사냐고 그러는데 나는 박정희 대통령과 더불어 18해를 살은 사람이야.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대통령 반인 반신인지 뭐 반신 반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하고도 20년 가까운 세월을 우리가 살았는데 이까지 노년을 못 견는데 왜 이렇게 나약해요? 오케이. 어쨌든 뭐 어떤 말 되나? 대통령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아니 뭐 그런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대통령은 이제 3년 반을 앞으로 계속 더 있게 되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견디면서 더 건강해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요. 예, 그런데 그 전에 그 제가 그냥 참고로 한 말씀만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아까 그 정혜신 박사 인물과 사상에 난 글이 있는데 정혜신 박사가 쓴 책 중에 우리나라의 그 각 분야에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고 성공한 분들, 그럼 반드시 정치가도 아니고 뭐 영화 감독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각 분야에 성공한 분들을 두 분씩 짝을 지어가지고 정신 분석 상태를 설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이 2권인데 사람 대 사람이라는 책이 하나 있고 남자 대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 나도 거기 나오든가. 나는 안 나오는 거야. 나 읽어보고 싶어. 유시민의 정신세계는 뭘까? 그런데 어떤 콤플렉스가 있어요? 유시민과 진중권. 아마 제가 세 번째 책을 쓰면 두 분 쓰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 책 중에 이제 사람 대 사람이라는 책은 남자와 남자를 짝을 지우기도 했지만 남녀로 짝을 지운 경우가 몇 건 있고 남자 대 남자는 남자끼리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한 책인데 굉장히 재밌어요. 학술적이기도 하고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 사람도 바로 알게 되고 방대한 양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신문에 난 기사까지 다 꼼꼼하게 참고해가지고 한 거예요. 대단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하고 한 짝을 이뤄서 비교를 했냐면 문성근 영화배우하고 이제 짝을 지었는데. 예, 좀 전에 우리가 그 발췌한 글이 바로 그 글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통점은 두 분 다 아버지 후광이 엄청난 분들이다. 그런데 차이점은 한 분은 아버지 후광 속에서 안주한다. 그걸 등에 업고 그 아버지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서만 안주를 하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자기 아버지가 걸었던 그런 길하고는 후광에 힘입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인 삶을 개척해서 나름의 세계에 가 있다. 그 점이 이제 다르다. 그러잖아도 그 문성근 씨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그 짐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고 힘들어 부담스러웠는지 그걸 벗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누구 아들 그거 괴로운 거예요. 누구 딸 누구 아들 그거 괴로운 거야. 그래서 요새 가장 이는 우스갯 얘기인데 가장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 자식 입장에서는 아무 부담 없는 부모. 그렇지. 뭐 SNS에 뭐 아무렇게나 올려도 국민 미개하다 이래도 별 문제가 안 되는 부모. 예, 지금 뭐 벌써 새누리당 내에서 지금 임기 2년이 지금 끝나가지 않습니까? 아주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내에서 이제 김무성 씨가 벌써 이른바 잠룡이라 그러죠. 잠룡들이 머리를 좀 들고 있습니다. 이 김무성 씨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원조천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이명박한테 붙었죠. 그러다 이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이른바 복박이라 그러죠. 복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정적 앙금도 있는 것 같고
있고 같기도 하고요.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김무성 씨가 딱 던졌다는 건 이제 잠룡이 머리를 내밀겠다는 거죠. 개헌으로. 그랬는데 이제 무슨 한국 정치 분석이 무슨 궁중잔혹사 이런 수준으로 퇴화해 버렸어. 요새 보면 전부 궁정비사를 보는 것 같아. 아, 옛날도 이게 그랬어요. 보면 네. 요즘만 뭐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니 다른 나라도 뭐 친 제임스 또는 뭐 반 존슨 뭐 이런 게 있어요. 반 오바마 뭐 이런 거. 반 오바마, 복 오바마. 근데 어쨌든 지금 갈등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김태호인가? 네, 김태호. 그 사람은 또 이제 또 김무성 디스하고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또 이제 잠룡들의 움직임도 지금 시작됐는데 김태호는 잠룡 아니요. 자기가 스스로 잠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뭐 이런 표현 써서 안 되는데 원래 그 주역 책에는 잠룡은 물룡이다. 잠겨 있는 물 속에 잠겨 있는 용은 쓰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잠룡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거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잡지할 때 잡자. 잡룡. 예. 어떻게 봅니까?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사실 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된 거잖아요. 슬슬 벌써. 저는 김무성 대표를 예. 잘 봐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저는 일반적인 우리 이 시민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제 정치 앞으로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관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이 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는 뭐 제가 옳다는 뜻이 아니고 제 생각하고 많이 달라요. 저는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 즉 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남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차적인 목표가 킹메이커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 대표를 자꾸 대권 주자 1위, 2위, 3위 반열에 올려놓고서 김무성 원내대표의 행보를 분석을 하면 나머지 연관되는 정보들도 제대로 해석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예.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분이 이제 여권 근데 주자들 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고 예. 행보도 사실 거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예. 그 지금 보면 새누리당 여권에 거론되는 주자들을 하고 야권에 거론되는 유력 주자를 가상대결 맞대결을 시키면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대선 후보는 갑자기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김무성 씨는 외연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서 그 대권을 띄워도 성사되기 어렵고 본인도 그거 안다고 봐요 저도. 100% 안다고. 지금 새누리당의 기본 플랜은 제가 볼 때는 반기문 프로젝트라고 봐요. 아, 반기문 프로젝트. 네, 반기문 프로젝트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지금 새누리당은 정부 수립 이후에 60년 가까이 집권해온 세력이잖아요. 사실상 그 노하우나 또는 자기들이 권력을 잃었을 때 이 생기게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야권 쪽은 한 10년 잡아봤는데 나름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더라. 뭐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이런 분위기인 반면 저 여권 쪽은 이 죽기 살기라면 생사가 걸렸단 말이에요. 네, 생사가 걸려 있어요. 또 잃어버린 5년, 잃어버린 10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장관 해봐서 얼마나 좋은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3년 후로 다가온 대선에서 다시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새누리당 주자로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고 봐요. 저는 구체적인 사람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유시민 선생하고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달라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는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으로 볼 때 외연을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더 쉽게 어떻게 하냐면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얘기야, 그 얘기. 예, 물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선 경쟁력을 떨어지는데 당내에서는 최대 세력이에요.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뭐, 네. 저 하면은 의원들 뭐 잔뜩 모여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이 지금 제1당인 새누리당하고 제2당이자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이 이른바 지도부급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새김씨,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정계를 은퇴한 이후에 지금 이분들은 기업으로 치면 주주들이에요. 대주주, 지배주주들이었는데 지금 여야공이 야당에는 지금 주주가 없어요. 지도부 중에 주주가 거의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네, 야당은 시장상인연합회예요. 예, 주주가 없고 주주와 다를 바 없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청와대로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주주반열에는 속해 있지 않은데 거의 지금 주주반열로 올라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김무성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보면 김무성 대표는 그리고 또 누구한테서 정치를 어깨 너머에서 배웠는지 잘 봐야 돼요. 그 상도동에서 배웠단 네, 말이에요. 상도동. 그러니까 이 정치판을 하고 이 판을 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컨텐츠가 있고 없냐 그 다음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지금 굉장히 언론의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혹은 인사 참사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굵직굵직한 카드를 청와대를 박근혜를 향해서 3번이나 던졌어요. 그 첫 번째 카드가 김무성의 승부수가 뭐냐. 관훈클럽 토론회에 초청자로 나와가지고 김무성 원내대표가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상하관계가 아니다. 동지관계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이 정부 수립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신한국당 총재를 이해창 후보가 요구해서 벗어난 이후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이제 겸하는 일이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 당에서 대통령을 배출시켜 놓고서 그 당의 대표가 자기 당 출신의 대통령을 놓고 상하관계가 아니다 동지관계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처음 들었어요. 예, 당청 관계가 수직 관계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얘기예요. 그거는 엄청난 카드예요. 특히 저쪽에서는 네. 특히 현 여권 쪽에서는 그럼요. 없었지. 그거는 엄청난 그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승부수가 뭐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혁신위원장. 보수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 왜 중요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레이저 광선 그 얘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레이저 빔을 쏘는 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그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호, 김문수 민중당 출신들이죠. 출신들이 유신을 비판한 대목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인 그 이 분위기 그게 이제 얼음장처럼 소름이 끼치듯이 쫙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야를 통틀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눈에 가시처럼 싫어하는 분 중에 두 분이 들어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을 보수혁신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차기 국회의원 공천 룰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선 후보 경선 방식까지도 결정할지도 모르는 보수혁신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엄청난 승부수죠. 세 번째는 이제 개헌입니까? 그렇지. 네, 세 번째. 그러니까 김문수 씨를 혁신위원장 시킬 때 이제 대통령 결재 안 맞고 시켰겠지. 상하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지금 현 야권 쪽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는 좀 덜 그랬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뭐 오화리가 없었죠. 청와대하고 당하고. 그건 익숙한 풍경인데 현 여권 쪽은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근데 이제 2년인데 벌써 이제 이런 식의 약간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보면 이게 일단 국가 전략이라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 공약으로 했던 것들 지금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배신했거든요. 아니 뭔들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민주화도 지금 물 건너갔고 복지국가 뭐 물 건너갔고 자주국방 전시작전권 환수한다는 공약도 그냥 깨버렸죠. 남북 관계는 뭐 통일대박론 얘기하지만 지금 뭐 보시면 찌라시 문제 때문에 지금 저 모양이고 거기다가 이제 남은 게 초이노믹스인데 이것도 그 약발이 현찮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할 만큼 2년 동안 할 만큼 했는데 뭐 성과라는 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아니 성과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부작용이 많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자신은 국가를 이제 똑바로 세우고 있고 그 본인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은 국가를 똑바로 세우고 있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있고 한미 관계를 반석에 올리고 있고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그러니까 한다니까. 본인은 그러는 건데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들은 더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1년, 2년은 좀 사람들이 그 기다려준다는 측면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건 기다려줄 시간은 좀 지난 것 같고 이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면서 현실적인 판단이 내려질 거라는 거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이게 뭐 50%라는 하는 일에 비해서 상당히 비현실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는데 이 지지율 자체가 좀 현실화되고 이런 그 경향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이제 저는 이제 비단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뭐 이명박 대통령 그 앞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해당이 된다고 뭐 그 이전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제가 뭐 주역에 의해서 안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닭이 먼저입니다. 처음에 알을 못 낳는 여러 종류의 닭이 있다가 이제 알을 낳게 되는 닭이 생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국정 철학이 왜 없겠어요? 무수한 공약을 5천만 국민 앞에 발표했기 때문에 다 그게 이제 국정의 그런 과제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국민 입장에서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첫 단추가 뭐냐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첫 단추는 뭐여야 하느냐. 물론 인사도 잘해야 되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1년에 40조 원씩 5년 동안 200조 원의 이 법인세 재벌들한테 그들에 대한 그 200조 원의 세금을 깎아준 것을 어떤 형태로든 보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정부 출범하자마자 그 단추가 끼어야 그리고 또 그 단추를 깨줄 수 있다는 것은 나머지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국정 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걸 보고 이거는 곡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다. 이제 이런 결론을 이미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는 거죠. 임기가 많이 안 지나갔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중권 교수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 평가가 좀 엄정해지기 시작하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현 대통령을 밟고 올라서려는 세력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고 이런 게 생겨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사항이죠, 그죠? 희망사항이 아니라 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왜냐하면 이제 순방을 하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순방을 해도 지금 안 올라가고.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현 야권 쪽은 좀 그래요. 근데 이 현 여권은 체질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 현직 대통령이 누구 대통령 만들지는 못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은 왜 박근혜 뭐 작물관리 전략부터 시작해서 비리를 다 들춰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버렸어야지 왜 놔뒀냐 이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이 야권 쪽은 안 그런데 지금 현 여권 쪽은 그런 게 확실해요. 그런 어떤 그 현실 권력에 대한 어떤 생각, 감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뭐 김무성 대표가 지금 약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기는 한데 여권에서 여권 후보로 대통령이 되려는 그 어느 누구도 현직 대통령한테 맞서가지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저 성격 트라우마 이 보온과 배신의 프레임 이런 것도 다 알잖아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안 하리라고 보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원만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찾고 있다고 보고요. 그게 지금 반기문 프로젝트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돌던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 여권이 추진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기문 사무총장이 여든 야든 저는 후보를 안 할 거라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쪽에 저는 한 표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권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추진하는 거하고는 별개죠. 예. 예. 야 옛날에 그 라디오 방송할 때 이분이 한번 부르시더라고요. 밥 사주면서. 뭐냐면 이제 유엔 사무총장 나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도와주시기로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하려면 좀 돈을 좀 써야 된대요 후진국들한테. 네. 근데 그건 우리 나라 돈도 없는데 그게 뭐냐 이런 비판이 나올까봐 여러분들이 좀 이게 국가적 대사니까 조금 협조를 부탁한다. 돈 많이 썼어요. 네. 돈도 많이 썼고 엄청나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해찬 총리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나게 표도 많이 얻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나는 좀 서운한 게 네. 서운하다기보다는 좀 반기문 씨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노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두 번이나 한국에 와서 고향 방문도 하고 목요 방문도 다 하면서 그 자기 유엔 사무총장 만들기 위해서 몇십 개 나라를 다녔던 대통령한테 대해서 묘소 방문 한 번도 안 한 건 너무했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 그때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뭐 순방 그것 때문에 이제 순방을 한다. 뭐 일부러 많이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고 뭐 그럴 거다. 그래서 국가적 지원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도 좀 조금 협조해 달라.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벌써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네요. 언제까지죠 임기가? 최근 여론조사 이런 것도 저는 프로젝트 일환이라고 봐요. 네. 왜 갑자기 그게 들어갔어? 갑자기가 아니고 그 전에도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는데 네. 이번에 갑자기 뭐 40%인가 이렇게 그 전에도 30%대 나왔어요.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예
뭐 오늘 인간 박근혜 좀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듣고 나니까. 예, 그 청취자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용납은 안 돼. 용납은 이해는 안 되지. 돼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예, 오늘 100분 토크 뭐 서서히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신앙님 미디어오늘 대표이사 모시고요. 대통령 박근혜 그리고 인간 박근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앞으로 함께해야 할 3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